네, 김지의 돌직구쇼에 오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지입니다. 저는 오늘도 이곳 광화문 청계광장에 나와 있습니다. 조국 장관은 청문회에서 분명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국대 장영표 교수 아들의 이름도 모르고 장 교수 아들을 만나본 적도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조 장관의 발언과는 정반대의 정황이 나왔습니다. 조 장관이 직접 장 교수 아들에게 전화해서 내가 강연하는 법대, 서울대 법대 학회 세미나 참석해라. 와. 이렇게 전화했다는 겁니다. 이름도 모르고 만난 적도 없다는 장 교수 아들에게 조국 장관은 그럼 전화 걸어서 학회 참석해라 라고 전화를 했다는 얘기가 됩니다. 도대체 조 장관의 발언은 어디까지가 사실이고 어디까지가 거짓인지 헷갈리기 시작합니다. 잠시 후에 이 의혹을 포함한 오늘도 준비된 새로운 의혹들 상세하게 파헤쳐보겠습니다. 저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매일 아침 이곳에서 여러분을 기다리겠습니다. 김지의 돌직구쇼 지금 라이브로 시작합니다. 잠깐만요. 신문 읽어주는 남자입니다. 이 미스터리입니다. 어찌된 일인지 연세대학교 정치 외교학과 대학원 조 장관 아들이 입시했던 그 같은 기수 합격 원서가 통째로 다 없어졌습니다. 어떻게 그 기수 원서가 다 통째로 없어졌을까요? 그 서류 2년 더 보관해야 하는데 말입니다. 연세대학교 관계자들은 우리도 모르겠다. 거기가 모르면 누가 합니까? 미스터리입니다. 잠시 후 이 미스터리 풀어보겠습니다. 오늘 조간신문 어떤 뉴스 보도하고 있는지 지금부터 저와 함께 보시죠. 먼저 동아일보입니다. 자, 오늘 동아일보 이 기사 조 장관이 해명해야 될 것 같아요. 논문 교수 아들, 장영표 교수 아들이 이렇게 검찰에서 진술한 겁니다. 조 장관이 직접 나한테 전화해서 세미나에 오라고 했다. 그 세미나에서 연설한 사람은 그때 당시 조 장관이 직접 전화했다. 그런데 조국 장관 청문회 때 장 교수 아들 이름도 모르고 만난 적도 없다. 이렇게 말한 바 있습니다. 이름도 모르고 만난 적도 없는 아들에게 전화해서 직접 세미나에 오라고 했다. 상식적으로 이해되지 않습니다. 조 장관이 또 한 번 국민들을 상대로 거짓말한 것 아니냐라는 의혹이 증폭되는 대목입니다. 2009년 5월 인권법 세터 학술회의였어요. 당시 서울법대 교수 조국 교수가 발표를 맡았었다. 그리고 조국 장관 동기 아들 인턴한 적 없다. 이렇게 말했다는 겁니다. 이름도 몰라요? 만난 적도 없어요. 그런데 전화해서 세미나에 참석해라.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잠시 후 이 내용 상세하게 파헤쳐보겠습니다.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엔 중앙일보입니다. 한투증권의 직원이 더 오늘 소개되고 있습니다. 조국 아들의 부탁을 받고 하드디스크 2개 사줬다. 아니, 정경심 교수뿐만 아니라 조 장관의 아들까지 한투증권사 직원이에요. 증권사 직원에게 사적 심부름을 시켰는데 그 심부름도 석연치 않아요. 하드디스크 2개를 사달라. 인터넷으로 사달라. 한투증권 직원 김모 씨는요. 아들이 PC 하드 교체하는 것을 목격했다라고 검찰에 다 진술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조국 측은 내용을 확인하기 어렵다. 이게 확인하기 어려운 내용입니까? 아들한테 물어보면 되는 내용인데. 조 장관은 아내 도와줘서 고맙다고 인사까지 이 한투증권 직원사에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법조계에서는 증거인멸 방조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부인인 정경심 교수는 남부터미널 가서 하드디스크 사오라 라고 증권사 직원에게 지시했고 그 아들은 인터넷으로 하드디스크 2개만 사달라 라고 또 증권사 직원에게 지시를 한 겁니다. 이 증권사 직원 직업이 뭡니까?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엔 조선일보입니다. 자, 문재인 대통령 한미 정상회담 했죠. 문 대통령이 유엔 총회 연설에서 평화 경제를 언급했습니다. 그러자 국정원이 느닷없이 연말에 김정은이 올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조선일보는 국정원의 이 대답이 너무 불쑥 나왔다. 문 대통령의 평화 경제와 맞춘 것 아니냐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판문점과 개성 있는 지역을 평화지구로 지정하자라고 유엔에서 제의를 했습니다. 그러자 국내에서 국정원장은 2, 3주 미북 실무협상, 김정은이 11월에 부산 방문할 가능성이 크다라고 불쑥 이야기를 했습니다. 김정은이 한국 온다라는 얘기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지난해부터 계속 흘러나왔던 이야기인데
김정은이 서울에 오든 안 오든 기회 감안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이번에 한국일보입니다. 자살률이 9.5%나 급증했습니다. 다시 OECD 자살률 1위 5명을 썼습니다. 이 자살은 말입니다. 전문가들의 말에 따르면 경제난과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경제가 안 좋다라는 반증입니다. 정말 걱정입니다.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엔 한겨레 신문입니다. 강화도에서 벌써 5번째 돼지열병, 발병 농장 간의 차량이 오갔다. 우리 정부가 보건당국이 도대체 뭐 하고 있는 겁니까? 5번째 돼지열병 걸리면 무조건 폐사입니다. 발병 농장 간 차량이 자유자재로 오가는 것, 보건당국, 우리 정부가 눈뜨고 방조하는 거 아닙니까? 보건당국이 정말로 허술하다는 지적이 다시 한번 나오고 있습니다. 이 정보당국은요, 아프리카 돼지열병 때문에 북한 일부 지역에 돼지가 몰살한 바 있다. 우리 첩보로 다 확인했는데 왜 이렇게 대응을 못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엔 서울신문입니다. 환자가 휘두른 칼에 찔려서 대피하라 외쳤는데 복지부는요, 고 임세원 교수를 의사자로 인정하지 못한다라고 밝혔습니다. 유가족은 소송할 방침입니다. 복지부는 임세원 교수에 대해서 의사자로 인정하지 않겠다. 그리고 보훈처는 북한의 지뢰 도발로 인해 두 다리를 잃은 우리 장병에 대해서 인정하지 못한다. 어느 나라 정부인지 다시 한번 묻고 싶습니다. 자, 지금까지 신문 읽어준 남자였습니다. 네, 오늘 저희 돌직구쇼에도 정말이지 언제 한번 날 잡아서 이 조국 장관과 가족과 관련된 의혹들을 한번 총정리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도 또 새로운 의혹들이 나왔습니다. 이게 더 나올까 싶은데 또 나옵니다. 오늘 저와 함께 등판한 등판선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저희 돌직구쇼 전담 변호사 최진영 변호사 나왔습니다. 그리고 수요일은 많은 사람들이 기대하는 현역대회입니다. 자, 민주당에 할 말은 한다. 조응천 의원님, 그리고 한국당의 강원도의 힘 이영수 의원님 모셨습니다. 그리고 한국이미지전략연구소의 허은하 소장님과 돌직구쇼의 명품 시그니처 김병민 박사님 모셨습니다. 모두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의 키워드 3가지도 바로 공개를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키워드는요, 소환. 정경심 교수의 소환이 초읽기에 들어갔다. 그런데 검찰 안팎에서는 결국 조국 장관의 소환도 불가피해졌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조국 장관의 자택을 압수수색했던 것도 조 장관의 소환을 염두에 뒀다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조국 피의자 소환. 초유의 일입니다. 두 번째 키워드는요, 교체. 하드디스크가 계속 교체됐는데 정경심 교수는 남부터미널 가서 하드디스크 사와라. 또 그의 아들은 인터넷으로 하드디스크 2개만 사와라. 한투증권사 직원 고생이 참 많았습니다. 세 번째 키워드는요, 고발. 여당에서 검찰을 고발하겠다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민주당에서 검찰을 고발한다. 윤석열 총장 임명했을 때 두 팔 벌려 환영했던 게 여당의 엊그제 모습이었는데 이제는 검찰을 고발하겠다고 합니다. 3가지 이야기 오늘 상세하게 전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오늘의 탑뉴스로 힘차게 시작하겠습니다. 희한하네. 참 신기합니다. 어떻게 연세대학교 입학 서류가 어떻게 그 딱 3년치만 실종이 됐을까요? 통째로 실종됐을까요? 톱뉴스 주제 보시죠. 조 장관의 아들 연세대학교 대학원 입학과 관련돼서 혹시 부정한 것은 없는가? 검찰이 수사를 하고 연세대학교도 압수수색했습니다. 그런데 조 장관 아들이 합격했다는 그 합격 서류를 포함해서 그 해에 그 기수에 합격한 사람들의 서류가 통째로 다 없어졌습니다. 함께 보시죠. 자, 일단은 검찰이 조 장관의 아들도 소환했다는 거예요. 조 장관의 아들도 소환한 거예요. 조국 장관 아들 조모 씨 어제 비공개 검찰 조사 받았다. 서울대 인턴 증명서 발급 경위, 동양대 총장상 발급 과정, 연세대 석사 합격 경위 등 조사. 자, 세 번째, 연대 대학원 석사 합격 경쟁률이 치열한데 어떻게 합격했냐? 그 합격 때 냈던 스펙도 가짜 아니냐? 따라서 연세대 입학도 석연치 않다. 검찰은 의심하고 있는데 최근에 딸 조모 씨도 2번째로 검찰이 소환 조사했던 사실도 확인했습니다. 자, 오늘의 의혹은 바로 이겁니다.
이게 미스테리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나. 정말이지 이해가 안 된다 이겁니다. 3년치 통째로 사라졌어요. 누구의 서류? 조 장관 아들 입학 서류. 조국 아들 조모 씨. 연세대 정외과 석박사 통합과정 2017년에 떨어졌어요. 6개월 뒤 2018년에 합격을 했는데 당시 합격을 결정한 2016년에서 2018년 1학기까지 3년이죠. 입학자 전원의 면접 점수표가 담긴 서류가 학교에서 통째로 실종됐다. 딱 그 3년만 통째로 실종이 됐다. 의무 보관 기간은 2년 정도 남은 상태입니다. 연세대도 황당해요. 모르겠는데요. 뭐 무슨 요즘 모르겠다가 유행이에요. 다 모르겠대. 자료를 찾을 수 없다. 사라진 이유를 모르겠다. 연대가 모르면 누가 몰라요. 압수수색 전까지는 분실 자체를 몰랐다. 연세대도 관계자들도 없어져서 황당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오늘의 질문은요. 이게 어디 갔냐? 이게 어디 갔냐? 사라진 3년치 서류에 현상금이라도 내걸어야 할 판입니다. 자, 김병민 박사님, 네. 경희대학교 총학생회장 출신, 그리고 석박사, 네. 그리고 경희대학교에서 지금 교수로도 계시잖아요. 입학 서류가 없어진다. 3년치가 통째로 없어진다.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심각한 일이고 관련된 집중적인 수사가 필요한 상황으로 보입니다. 이거 불가능해요. 불가능이죠. 왜냐하면 입학 서류라는 건 앞서 얘기했던 보존기간이라는 게 있는 것이고 여기에 대한 감사 등이 나오게 됐을 경우에 분명한 확인이 필요한 자료입니다. 그리고 지금 보는 것처럼 여기에 대한 면접 평가표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이 면접 평가표를 통해서 누군가는 떨어진 사람이 있고 누군가는 붙은 사람이 있을 건데 조국 장관의 아들은 이미 한 차례 떨어진 적이 있습니다. 예. 그럼 떨어졌을 때 면접 점수의 평가표는 어땠는지, 붙었을 때는 어떤 평가 점수를 통해서 붙었는지를 확인할 수 있어야 중간에 문제가 있었는지 없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예. 이러한 측면에서 갑자기 이 조국 장관 아들과 같이 연결되어 있는 3년치 입시 자료가 다 없어졌다는 것은 사회 통념상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 같고요. 이게 왜 중요한지를 한마디만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우리가 앞서서 조국 장관 딸 문제 가지고 2009년도 얘기 한참 많이 했는데 갑자기 아들로 넘어옵니다. 2009년도 같은 경우는 조국 장관이 개입했다 하더라도 이미 공소시효가 지났을 가능성이 큽니다. 근데 이 문제는 2017년도 입시에 반영했던 것이고요. 2013년도에 일어난 일이지만 이 인턴 증명서를 발급받았다는 게 2017년도입니다. 그렇죠. 입시 바로 직전이에요. 그럼 2017년도 가을에 발급받았다고 하는데 그때는 조국 장관이 청와대에 민정수석으로 재직하고 있을 때입니다. 재작년 일이에요. 얼마 전의 일이고요. 만약 그 과정 속에서 발급한 사람이 지금 없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조국 장관 컴퓨터 하드디스크에서 여러 가지 파일이 나왔다는 것처럼 찍힌 안 찍힌 인턴 증명서 나왔다는 거. 여러 가지 나왔다는 거잖아요. 만약에 조국 장관이 민정수석으로 재직하고 있는 기간 동안에 이러한 문서 위조 행위가 이루어졌으면 이것은 굉장히 심각한 문제이고 예. 이를 통해서 만약에 연세대학교 입시를 방해한 일이 일어났다면 이건 조국 장관이 직접적으로 겨냥할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지금 오늘 이 뉴스가 굉장히 심각하게 보도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자, 찍힌 안 찍힌 서류들, 미완성 서울대 법대 인턴 증명서가 조 장관 자택 PC에서 발견돼서 어제 제가 그게 거기서 왜 나오냐? 라고 물음드렸는데 그 인턴 증명서 연세대학교 입시 때 냈고 합격을 했어요. 그런데 합격의 근거가 될 자료 3년치가 지금 통째로 연대해서 사라진 초유의 일이 벌어진 겁니다. 이양수 의원님. 네. 자, 합리적인 질문 드립니다. 네. 이게 우연히 없어진 겁니까? 누가 없앤 겁니까? 이거는 뭐 누가 봐도 누군가가 의도적으로 3년치를 없앴다고 봐야죠. 그래도 양심은 있어요. 그 1년치만 안 가져가고 우아래로 3년치를 가져가는 거 보면 예. 양심은 있다고 좀 보여집니다. 이게 보존기간이 4년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2년을 더 보존해야 돼요. 그리고 이거는 의무 보존기간이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교육부의 감사를 받는 자료입니다. 예. 없을래야 없을 수가 없는 학교 자료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이 갑자기 없어졌다. 그러면 누군가 분명히 이것을 훼손한 겁니다. 그 훼손한 사람을 찾는 게 바로 이 수사의 쟁점이고 중심이 돼야 될 것 예. 같아요. 그러면 연세대학교라고 하는 게 그냥 뭐 구멍가게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 어마어마한 대학이고 전통이 있고 그다음에 그 시스템도 잘 갖춰져 있고 그런 역사와 전통이 있는 학교에서 이게 없어졌다. 그러면 이건 엄청난 세력이 있어야 가능한 일이죠. 그냥 조교가 그거를 없앨 수 있을까요? 아니면 지나가는 행인이 없앨 수 있을까요? 이거는 연세대학교 관련해서 상당히 힘을 가진 그런 사람이 관련됐을 개연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그래서 검찰은 이거를 반드시 수사를 해서 찾아내야 될 것 같고요. 예. 그것을 찾아내는 것이 조국 장관의 아들의 입학 부정을 밝히는 첫 번째 단초가 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조국 장관한테 지금 우리 김명민 박사께서 얘기했듯이 이거 공소시효가 많이 남아있는 거고 뭐 바로 엊그제 일이기 때문에 예. 이 문제는 특권과 반칙의 어떤 공직자의 민낯을 보여주는 그런 그런 사건이다라고 좀 보여집니다. 이 연세대학교 정치외교학 사실은 말씀드리기 조심스러운 게 저도 연세대 정외과 전공했잖아요. 그래서 마음이 좀 아픈데 현 정부 들어서 대통령의 멘토로 알려진 문정인 교수도 연세대 정외과, 외교안보 차장에 임명됐었던 김기정 교수도 정치외교학과 연세대. 그다음에 지금 안보비서관으로 있는 최모 교수도 연세대 정외과. 조국 민정수석의 아들이 연세대 정외과 대학원에 합격했는데 거기서 서류가 없어졌다. 불필요한 의심들을 낳게 하기에 딱 좋은 상황들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연세대학교가 왜 이 서류 없어졌는지 빨리 찾아야 하는 거 아니겠어요, 이 의원님? 예, 당연히 지금 빨리 찾아야죠. 지금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연세대 정외과의 뭐 최고봉이신 문정인 교수께서 그 연세대 정외과 출신이고 거기에서 지금 많은 영향력을 행사하고 계셔요. 근데 그분이 대통령과 굉장히 가까운 사이고 현 정권 실세들과 막역한 사이란 말이에요. 문정인 그 대표 교수께 기자들이 질문을 했습니다. 이 조국 교수 조국 장관 아들을 아느냐? 입시 때 혹시 좀 관련 있었던 거 아니냐라고 물어봤더니 전혀 모른다. 전혀 관련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세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관련 없었다라고 했는데 수사를 해보면 나중에 조사를 하다 보면 또 관련이 있는 게 드러나거든요. 그래서 지금 문정인 교수께서 연세대 정외과에 그리고 관련이 있고 현 정권과 굉장히 관련이 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잘 연결하다 보면은 3년치의 입학 서류들이 이렇게 없어진 것들이 혹시 그런 분들이 영향력을 행사한 거 아닌가 하는 개연성을 가지고 한번 수사를 해보면은 어떤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네, 일단은 그 서류가 없어졌어요. 있어서는 안 될 일이 벌어진 건데 내부자만 접근이 가능한 그 서류를 누군가가 없앴다면 조홍천 의원님, 검사 출신이시니까 이거 증거인멸죄입니까? 예, 그렇죠. 자기 자신의 범행을 감추기 위해서 증거를 인멸한 거는 그건 뭐 처벌하지 않습니다. 예. 근데 자기 자신이 아니고 타인의 범행을 감추기 위해 가지고 증거 인멸했다면 그건 처벌 대상이고요. 예. 또 자기 자신의 범행을 감추기 위해서 타인에게 그걸 좀 감춰줘라 라고 한다면 그건 증거인멸 교사죄가 되죠. 증거인멸 교사죄. 예, 자기 거를 감추기 위해서 자기가 직접 하는 것만 괜찮지 네. 타인이 끼면은 다 처벌이 됩니다. 자, 그럼 최진용 변호사님, 누군가가 그거를 없애지 않으면 서류가 갑자기 없어질 가능성은 없다. 지금 여러분의 의견들이 일치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누군가가 없앴다는 가정하에 이 검찰이 이 없앤 사람도 찾아야 되지 않겠어요? 잡아야 되지 않겠어요? 그 정도 잡는 거는 그렇게 어렵지 않다고 봅니다. 그래요. 왜냐하면은 통신 기록이 다 있을 거 아닙니까? 그리고 관련되는 그 기록을 관리하는 사람, 어디에든 가면 그 캐비넷에 보면은 전, 부라고 해가지고 해놨지 않습니까? 그분들한테 관련해서 묻고 관련해는 실무 조교를 불러서 조사를 하면은 그 과정에 있어서의 누구를 거쳐서 어떻게 하는 것은 제가 봤을 때는 한 일주일도 안 걸릴 거라 생각합니다. 일주일도 안 돼 잡을 수 있다. 네, 그리고 말씀드렸듯이 어떤 범행을 감추기 위해서 그와 같은 것을 없앴다라고 한다고 하면은 그것이 이른바 증거인멸죄가 되는 것이고 더불어서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것을 했다고 하면은 경우에 따라서는 업무상 횡령 내지는 사실은 학교의 관리하에 있는 것을 임의로 가져갔기 때문에 절도죄가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는 단순히 어떻게 보면은 그 정치적인 의미에서는 이게 정치적인 사건이 됐지만 실질적으로 학교 내에 있는 실무자들이 업무상 횡령 내지 절도의 문제도 될 수 있는 것이라서 예. 최대한 빨리 선처를 구하는 전략이 전 필요하다고 봅니다. 자, 저희가 이렇게 보도하고 며칠 뒤에 갑자기 없어진 서류가 제자리에 왔다 하면은 최진영 변호사 발언 듣고 갖다 놓은 것 같은데 만약에 누군가 없앴다면 왜 없앤 걸까요? 왜 없앴을까요? 아마 시청자들은 너무나 잘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실제로 하고 많은 인것 다 없앴는데 어떻게 조국 장관과 관련된 조국 장관님의 아드님과 관련된 서류만 딸랑 없어지느냐? 그리고 지금 처음에는 또 서류가 다 없어졌나 했더니만 입학 관련해서 내는 서류는 다 있었다고 합니다. 예. 그런데 없어졌다는 것이 교수님들의 평가표. 그것만 없어졌다는 것이에요. 그렇다고 하면 다른 문서는 다 가서 자고 있고 그 문서만 발이 달려서 갔겠습니까? 그렇다고 한다고 하면은 입학 사정과 관련되는 점수 평가에 뭔가 문제가 있다는 것을 강한 합리적 의심을 품게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아마 저는 좀 그렇습니다. 지금 21세기 뭐 AI 이렇게 얘기하는데 손으로만 써놨겠습니까? 관련되는 자료가 마치 고려대학교에서 다른 자료는 없었습니다만 데이터베이스에서 다 남아 있었듯이 제가 봤을 때는 아마 연대도 전산이 엄청 뛰어나지 않습니까? 예. 전산 자료로 남아 있을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압수수색하면서 추가적인 자료가 있는지도 검찰은 좀 더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오늘 새로운 의혹도 있습니다. 조국 장관은 청문회에서 장영표 교수의 아들 이름도 만난 적도 없다, 모른다 이렇게 발언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장 교수 아들이 검찰에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조국 아저씨가 직접 전화했어요. 논문 교수 아들의 허위 인턴십, 조국이 직접 권유,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 증명서 받은 단국대 장영표 교수 아들 장모 씨, 유일한 활동은 세미나 참석 하나였어요. 그런데 이 장영표 교수 아들이 검찰에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굉장히 구체적으로 날짜까지 기억이 납니다. 2009년 5월 15일, 그때 스승의 날이었어요. 세미나 날이 스승의 날이었어요. 알아듣지도 못하는 내용인데 참 우리 장군 솔직해요. 나 진짜 알아듣지도 못하는 내용이에요. 뭔 내용인지 뭐 알 수가 없어. 아니, 그 당연하죠. 솔직한 거죠. 고교생이 서울대 법대 조 장관 발표하는 걸 알아듣겠어요. 뭐 알아듣지도 못하는 내용인데 조국 아저씨가 전화해서 굳이, 자, 우리 장군 표현 보세요. 굳이 참석하라고 했어. 조국 아저씨가 전화해서 굳이 참석하라고 했다라고 검찰에서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자, 이 조국 아저씨가 청문회에서 뭐라고 얘기했는지 이야기 들어보시죠. 단국대 교수님과 저는 전화번호도 모르고 연락도 한 적 없습니다. 그 장 교수님의 아이 역시 제가 이름도 모르고 얼굴도 모릅니다. 자, 조홍천 의원님. 네. 이름도 모르고 얼굴도 모르고 아버지 이름도 모르고 만난 적도 없고 전화번호도 모르는데 조국 장관이 왜 직접 그 아들에게 전화를 한 겁니까? 이게 앞뒤가 맞는 얘기입니까? 어쨌든 뭐 저게 지금 공적으로 확인된 바는 없고 그 장 교수 아들이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뭐 전해지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단정하기는 아직 좀 이르다고 봅니다. 장 교수가 아들이 저렇게 얘기 안 했을 가능성도 있다. 뭐 단정하기는 이르다고 본다 이거죠. 근데 만약에 저게 사실이다. 그럼 뭐 이유가 있었겠죠. 어떤 이유가 있었어요? 저게 만약에 직접 뭐 통화를 전화해가지고 참석해라 라고 됐다면 그걸 왜 그랬냐 또 뭐 그러면 저 연계된 거 아니냐 뭐 말이 계속 나올 거 아니에요? 예, 대단히 좀 곤란해질 거는 명백한 것 같은데요. 네. 예. 곤란해질 건 명백했다. 거짓말한 겁니까? 근데 이 부분에서 법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은 지금까지 있었던 뭐 예를 들어서 동양대라든가 아니면 그 사모펀드라든가 이런 부분은 다 정경심 교수 부인이 했기 때문에 내가 모른다라고 얘기할 수 있었을 겁니다. 그렇지만 이번 사건 같은 경우에는 직접적으로 조 장관이 전화했다. 한마디로 알면 아는 거지. 그것이 내가 했는지 모르겠다. 이렇게 얘기하기가 어려운 한마디로 직접적인 관련성이 있는 사건으로 됐다는 점에서 이 사건이 사뭇 다른 사건과 성질이 다르다는 의미가 있는 것이죠. 예.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그 단국대 의대 장영표 교수 아드님 같은 경우에는 말씀이 굉장히 구체적입니다. 일시도 구체적이고 그때에 알아듣지도 못하는 내용인데 직접 조 장관이 전화해서 굳이 참석해라라는 얘기를 했다는 것은 아마 고등학생 입장에서 아마 서울대 법대 교수가 직접 전화해서 했던 그게 아마 그 머릿속에 굉장히 강렬하게 그 머릿속에 남아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스승의 날이었대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아마 그렇다는 점에서 뭐 저도 아직까지 뭐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만 상당히 어떻게 보면 신빙성이 있다라고 보이고 그 반면에 전화했던 사람 조국 교수님이 고등학교 학생에게 직접 저렇게 전화해서 본인이 발표하는 세미나에 오라고 했다는 것, 정말 친절하셨던 것 같습니다. 네. 네. 근데 제가 만약에 조 조 장관이라면 조 장관이라면 그 딸한테 그 친구 있잖아. 걔 그 장 누구라 그랬니? 걔 좀 뭐라 그래? 데려와. 라고 딸한테 시키면 되지. 그걸 또 제가 전화를 한 게 좀 이상하긴 해요. 그러게요. 그 고등학생인데. 그러게요. 뭐 실제 보지도 않았을 거 아니에요. 예. 나 누군데라고 하기도 참 그렇고. 어쨌든 그건 좀 따져봐야 될 것 같고 방금 최 변호사님이 뭐 아주 꼭 집어서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지금까지 언론에서 회자되고 있는 모든 의혹들 뭐 그런 것들은 다 정경심 교수가 한 거고
그럼 과연 조국 장관이 그걸 몰랐겠냐? 라는 정도인데, 이제 서울대 공익인권법연구소인가요? 이거는 정경심 교수는 관여할 수가 없는 곳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했다면은 조국 장관이 직접 한 걸로 되기 때문에 예. 아마 검찰이 지금 공을 기울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은 이 장 교수 아들이나 따님 같은 경우는 아마 시효가 지금 거의 도과가 됐을 거예요. 그러면 그 이후에 2013년도에 또 줬다고 하는 그 아들, 그거는 이제 시효가 좀 남아 있을 것 같은데요. 아직 시효가 남았다. 예. 그러니까 그게 지금 포인트겠죠. 그러네요. 예. 근데 이 단국대 교수께서 이 따님을 조 장관의 따님을 제1저자로 등재를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조 장관도 이 교수한테 단국대 교수님한테 혜택을 입었기 때문에 빚을 갚아야 되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본인이 직접 전화해서 너 와서 이거 해라. 그렇게 하면은 인턴 2주간의 인턴 증명서를 끊어주잖아요. 그 한 번 와서 하루 와서 들은 걸 가지고서 15일치 인터넷다 이렇게. 그렇죠. 2주간에 그걸 끊어주니까 본인도 혜택을 입었으니까 또 자기도 또 이렇게 빚을 갚는 방식으로 품앗이가 되는 거죠. 예. 그래서 본인이 이제 나도 이렇게 신경을 쓴다 하는 것을 단국대 교수님한테 보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본인이 직접 하신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다 해놓고도 인사청문회에서 단국대 교수님 전화번호도 모르고 그 아들 이름도 모르고 얼굴도 모른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공직자로서 도저히 자격이 없는 사람이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예. 자, 어제 저희가 채널A가 단독 보도해드렸던 내용 뭐였냐면 조 장관의 집에서 나온 인턴 증명서 미완성본이 조 장관 아들 그리고 단국대 장영표 교수 아들 이 두 사람 것뿐이 아니라 조 장관 친구 아들 것까지 있었다 보도해드렸는데 그렇다면 그 조 장관 친구 아들은 서울법대에서 인턴을 했느냐? 저희가 한번 취재해봤습니다. 안 했다는 겁니다. 조국 친구 아들도 인턴 안 했다. 조국 자택 PC에서 발견된 제3의 인턴 활동 증명서는 조 장관 서울대 법대 8학번 동기 아들의 것이었는데 검찰이 또 조사했어요, 어제. 검찰 조사 잘해요. 그 조 장관 동기 변호사 아들은요, 인턴한 적 없다. 역시 이분도 세미나에 단 한 번 참석했을 뿐인데 인턴 증명서를 받았다라고 진술을 한 겁니다. 스펙 품앗이 논란 장영표 교수 아들 장 씨 진술과도 일치해요. 사실상 허위 수료증 수령을 시인한 셈이다라는 이야기가 되는 셈입니다. 이게 김弁박사님, 네. 어떻게 그 세미나 딱 조 장관 아는 분들, 자제분들만 딱 참석해서 한번 참석하면 15일간 인턴했다 인턴 증명서가 딱 발급이 되고 뭐 서울대, 고대, 연대, 부산 의대 이렇게 딱 입시 때 아주 주요 자료로 활용이 되고 그런 거 보면 이제는 좀 화가 나다가도 허탈해요. 82학번 법대 동기라 그러죠. 또 법대 예. 동기 친구 아들. 조국 장관 요즘 친구들이 나서갖고 우리 친구 국이야 뭐 이런 얘기 많이 하는데요. 원희룡 지사도 뭐 서울대 법대 82학번 동기인 것 같고 지금 친구 아들에게 굳이 하루밖에 세미나 참석하지 않았는데 인턴 증명서를 끊어줘서 결국은 검찰 조사까지 받게 되는 이런 상황이 온 것 아니겠습니까? 과연 이 내용이 조국 장관이 얼마만큼 개입되어 있는지 이제 분명히 확인해야 되는데요. 조 장관 측 해명이 굉장히 좀 옹색한 게 한 가지 있습니다.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2009년도에 자, 잠시만요. 지금 조국 장관이 검사와의 대화위에서 모습을 드러냈는데 이야기 잠시 들어보시죠. 지난대청을 차지한 방문한 이유는 형사공판부 검사들과 검찰 직원들의 의견을 청취를 하고 애로사항 역시 제가 조사를 해서 앞으로 향후 정책 방향에 반영하기 위함입니다. 특히 지난대청을 방문한 이유는 많은 국민들에게 덜 알려져 있지만은 여긴 고 이상돈 검사가 근무하다가 순직한 곳입니다. 이상돈 검사 경우는 30대 나이에 정말 매달 몇백 건의 일을 처리를 하다가 나중에 대부분 미제 사건을 많이 남기고 하는 법인데 단 한 건의 미제 사건만 남기고 그렇게 할 정도로 열심히 일을 하다가 순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전국에서 이상돈 검사와 같이 묵묵히 일하는 형사공판부 검사들의 상황이 어떠한지 듣기 위해서 왔습니다. 오늘 제가 말하는 자리는 역시 아니고 어떤 주제와 관계없이 솔직하고 허심탄회한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거를 다 수집해서 법무부에 돌아가면 향후 정책 논의
등을 할 때 반영하고자 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네, 자택 압수수색도 받았고 검찰사 진행되는데 부적절하다는 지적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 조국 장관이 압수수색을 받는 대상 그리고 영장에 있는 피의자 신분으로 적시가 돼 있는데 그것과 별개로 검사들을 계속 찾아가서 만나고 있습니다. 잠시 후에 이 이야기도 나눠보겠지만 김배민 박사님, 네. 일단은 이게 적절합니까? 검찰의 수사를 받는 피의자 신분으로 있는데 본인을 수사하는 검사들을 만난다. 이게 뭐 적절한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과거에 뭐 YS가 즐겼었던 말 중에 개가 짖어도 기차는 간다라는 말이 있는데요. 뭐 이 부분은 여러 가지 주변의 상황에도 불구하고 내가 가고자 하는 길이 옳다면 개혁을 해서 나아간다라고 하는 긍정적 의미를 쓰이기도 합니다만은 지금 조국 장관의 입장에서는 국민들의 성난, 분노, 목소리가 잘 들리지 않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조국 장관은 본인이 하고 싶은 얘기가 있을 때만 먼저 나서서 얘기를 합니다. 예. 어저께로 월요일이었던 거로 기억을 하게 되는데요. 조국 장관이 스스로 나와서 했던 얘기 중에 오늘은 제가 먼저 한 말씀 드리겠다라고 하면서 언론의 보도가 악의적이라고 표현합니다. 그 언론의 보도가 악의적이라고 하는 표현이 본인이 서울대학교 이 인턴 증명서에 개입된 것처럼 나왔던 의혹을 제기했던 언론 보도에 대해서 잘못됐다고 지적을 하게 되는데 관련돼서 조국 장관이 개입되지 않았겠느냐라고 하는 의혹들이 수없이 쏟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언론은 다시 한번 조국 장관이 믿지 않습니까? 근데 조국 장관은 오로지 자기가 하고 싶은 얘기만 하고 마찬가지로 검사와의 대화를 통해서 또다시 의견을 청취한다고 합니다. 지금 많은 국민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은 이러한 과정 속에서 조국 장관이 하겠다고 하는 개혁의 목소리에 대해서 전혀 신뢰하거나 믿을 수가 없다. 심지어 현장에 있는 검사들조차도 제발 좀 일을 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하는 목소리들이 넘쳐난다는 건 아닙니다. 오지 말라는 거예요, 일하는데? 지금 조국 장관이 저런 메시지를 검사와의 대화를 통해서 자꾸만 검찰 조직을 향해서 메시지를 내는 것은 자신을 향해 오고 있는 수사에 대해서 회방을 하거나 외압을 형성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느낌을 왜 모르겠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조국 장관 얘기 다시 한번 넘어가서 아까 했던 얘기 하나만 더 드릴게요. 분명히 조국 장관이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한영외고 이 서울대학교 그 얘기 다시 한번 돌아가겠습니다. 서울대학교에서 2009년도에 5월 15일 단 하루 세미나 참석하고 15일 인턴 증명서 받아갔는데요. 네. 조국 장관의 해명이 뭐냐? 한영 외고의 인턴 동아리 친구들이 이메일을 보냈고 센터에 있는 실무자가 이를 통해서 응해준 거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조국 장관은 전화를 했다는 거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분명하게 본인의 말과 지금 나오는 증언이 배치된 것 이것부터 설명을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 내용을 설명하지 못할 거라면은 이런 행동을 통해서 국민들 눈살 찌푸리는 행동은 제발 좀 그만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조홍천 의원님이 또 검찰에 오랫동안 몸을 담았잖아요. 천안지청인데 제가 알기로 조홍 의원님이 서산지청장을 하셨죠? 예, 예. 저 옆에 있는 거요. 바로 옆에 있는 거 서산지청장 근무했는데 그 법무부 장관이 자꾸 검사들 근무하는데 이렇게 오면 일선 검사들은 좀 어떻습니까? 예, 뭐 하루 일 못하죠. 하루 일 못한다. 그럼 지금 조국 장관이 계속 돌아가면서 검사들 만났는데 그 만나는 검사들은 다 하루씩 일 못하는 거네요? 네, 뭐 그날은 소환도 자제하고 예. 계시는 기간 동안에는 뭐 딴 일은 잘 못하죠. 그럼 검사들이 지금 조 장관 수사하고 있는데 수사 방해하는 거 아니에요? 뭐 방해하려고 방해하겠습니까만은 어쨌든 열심히 일하는 거 보여주려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예, 뭐 수사 방해한다라고 하는 건 좀 그렇고요. 그렇군요. 예, 공무 수행을 하는 거니까. 다만 의도가 이런 것에도 불구하고 나는 장관으로 할 일을 한다는 걸 계속 강하게 보여주기 위해서 저렇게 하는 걸로 보여집니다. 이 의원님. 제가 보기에는 우리 조 장관이 멘탈이 갑 중에 갑인 것 같아요. 보통 사람은 수호지심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내가 뭐 어떤 짓을 나쁜 짓을 해서 그게 부끄러운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근데 본인이 지금 드러난 것만으로도 엄청난 그 많은 나쁜 행동들을 해서 국민 눈높이에도 맞지 않고 특히 공직자로서는 법무부 장관을 빨리 내려놔야 하는 그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저렇게 나는 잘못 없다는 식으로 나는 잘못한 게 없으니 떳떳하는 식으로 법무부 장관 업무를 수행한다고 저렇게 일선 지청에 가서 검사들을 만나고 또 이렇게 언론에 대해서 오히려 언론을 탓하고 나는 잘못한 거 없다 이렇게 항변하는 저런 것을 보면서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면서 참 대단한 분이다라는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런데 예, 어떻게 보면 저렇게 나는 잘못 없다라고 강하게 저렇게 나가니까 일부 국민들은 정말 저분이 잘못 없는가 보다라고 또 생각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 정치인들이나 이런 분들이 잘못해놓고 또 막 뻔뻔하게 막 저렇게 하는 게 예. 일반인들은 잘못을 했으면 그렇게 뻔뻔하게 못하니까 저 사람이 이렇게 잘못 안 했구나 이렇게 느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조 장관을 격려하는 사람들도 좀 있다고 합니다. 예.
그리고 검찰 개혁해야지 왜 조 장관 수사하냐고 데모도 한다고 그래요. 효과가 있군요. 그러니까 조 장관이 저렇게 갑의 멘탈로 저렇게 뻔뻔하게 나 잘못 없다고 한 것이 효과가 있는 거죠. 네. 국민들을 호도하는 행위입니다. 예, 조국 장관의 이 검사와의 대화를 위해 출근하는 모습도 천안지청에 도착한 모습도 생중계해드렸습니다. 야, 벌써 이거 1번 주제 하다가 10시 33초. 지금 2번, 3번, 4번 해야 되는데. 빨리 2번 넘어갈까요? 자, 두 번째 주제 공개합니다. 시간 못 봤을 거예요. 여러분들 얘기 듣다가. 증거 보존용 반출이다. 정치현 의원님 한숨 쉬지 마시고. 자, 증거 보존용 반출. 자택 PC 바꿔준 날에 조 장관의 아들도 한국투자증권사 직원에게 하드디스크 2개를 사달라라는 요청을 했던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함께 보시죠. 자택 PC 바꿔준 날 조국 아들도 하드 2개 부탁. 하드라고 해서 전 저희들은 하드하면 옛날에 뭐 메로나 이런 먹는 하드만 생각했는데 하드디스크예요. 내 PC에 교체할 하드디스크를 인터넷으로 대신 구매해달라. 조국 장관 아들이 한국투자증권 직원에게 부탁을 한 거예요. 근데 그날이 어떤 날이냐? 검찰의 1차 압수수색 다음 날에 1차 압수수색 다음 날에 조 장관 아들이 한투 직원에게 하드디스크 2개 사달라고 부탁한 거예요. 석연치 않죠? 그래서 한투 증권사 직원 김 씨는 조국 아들이 보내준 홈페이지 링크를 타고 들어가서 하드디스크 2개를 구매했고 그 배송지가 조 장관 자택으로 배송을 시킵니다. 이 직원은요, 이틀 뒤 조 자택 방문을 했다. 조국 아들이 직접 자신의 PC 하드디스크 교체하는 장면을 내가 목격했다. 자택에서 조 장관 등과 함께 설렁탕을 먹으며 이야기를 나눴다. 좀 구체적이에요. 설렁탕을 먹었다는 건 상당히 기억이 구체적인 거예요. 진술이 구체적인 거예요. 설렁탕. 설렁탕은 뜨거워요. 급하게 못 먹어요. 상당수 시간을 같이 가졌다는 의미죠. 검찰은 조 장관 아들 컴퓨터 포렌식을 해서 자료 확보에 주력을 하고 있다는 건데 최진영 변호사님. 네. 자, 보세요. 이게 참 석연치 않아요. 보세요. 자, 검찰이 1차 압수수색을 한 바로 다음 날, 이 시점도 공교로운데, 자, 조국 장관 아들이 한국투자증권사 직원 김모 씨에게 이 링크 타고 들어가서 하드디스크 2개 좀 사오세요. 저 대신 사주세요. 라고 지시하잖아요. 네. 어머니도 지시했는데, 네. 링크까지 보낼 거였으면 자기가 사야지. 굳이 링크까지 보내면 자기가 안 사고 제3자를 통해서 하드디스크를 사라라고 지시했던 게 석연치 않다. 그 두 번째, 압수수색 다음날 주요 증거로 볼 수 있는 하드디스크를 제3자에게 사오라고 지시했다라는 그 타이밍도 석연치 않다. 그리고 이틀 뒤 설렁탕 먹은 날 아들이 직접 하드디스크를 교체하고 있다라는 장면도 세 가지 장면이 전 석연치 않다. 석연치 않죠. 어떻습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8월 27일 날 32곳에 대해서 압수수색을 전격적으로 감행했습니다. 그런데 한 곳이 딱 빠졌죠? 어디죠? 조국 당시 후보자님의 자택이 빠졌습니다. 예. 그래서 그 다음 날 말씀하신 것처럼 이 조국 그 교수의 가족으로부터 이 프라이빗 그 한국투자증권의 김모 씨가 TV가. 두 가지의 지시를 받습니다. 지시인지 부탁인지. 하나는 조국 장관의 20대 초반 아들로부터 지시를 받습니다. 하나는 하드디스크 구해달라. 대신에 그 배송지는 우리 집으로 해달라. 그렇게 해서 실제 그 구매를 해서 보냈어요. 그리고 그 도착은 그 다음 날 이제 30일 날 도착했는 것으로 추정되고 더불어서 그날 정경심 씨한테도 또 하나의 부탁을 받았습니다. 예. 내가 이 카드 주니까 지금 가서 서울 서초구 남부터미널에 있는 전자상가에 가서 하드디스크 2개를 사오라고 합니다. 그래서 실제 가서 하드디스크를 가지고 그날 집에 가서 열심히 하드디스크 2개를 교체를 했다고 합니다. 그 교체를 하는 도중에 공교롭게든지 조국 후보자님이 그날 퇴근을 했어요. 그랬는데 그 교체를 하고 있었던 장소가 다른 곳이 아니고 조국 후보자의 서재였다고 합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하기에 서재에서 이 사람이 나오니까 왜 당신 내 서재에서 나와서 이렇게 물어야 될 텐데 이 김 씨의 말에 따르면 그게 아니고 아이고 수고하십니다라고 했대요. 예. 그러면서 본인 안방으로 조국 후보자가 갔다 이렇게 지금 언론에 보도되고 있는데요. 그 정황을 봤을 때에 이 사람이 뭘 하고 있는지 사실은
저라면 정말 궁금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거기에 들어가지 않고 본인의 방으로 들어갔다는 점에서 그런 점을 지금 검찰이 의심스러워하는 것 같고, 더불어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 다음 날인 8월 30일 날 이제 공교롭게도 또 갔더니만 아드님이 그 하드디스크를 교체를 하고 있는 것을 목격했다고 하는데, 그것은 합리적 의심으로 봤을 때는 아마 그 시간에 고칠 때 오라고 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때 같은 경우에는 같이 아까 얘기한 것처럼 조국 후보자님하고 같이 해서 식사까지 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8월 30일이었으니까 그 다음 날인 8월 31일 날은 어디로 했죠? 정경심 교수와 서울로부터 경상도에 있는 동양대까지 운전해 가서 밤에 정경심 교수의 교수실에 있던 PC를 가지고 왔다. 이것이 일련의 사실관계로 지금까지는 드러난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여기서 의문은, 아니 링크를 보낼 거면 본인이 사지 왜 한투 아저씨한테 사라라고 부탁을 한 거냐. 자, 그게 의문인데, 같은 시점에 정경심 교수가 이 한투 직원에게 이렇게 또 지시합니다. 방금 최준영 변호사 간략하게 얘기해 주셨지만 정경심 교수가 신용카드 건네면서 굉장히 구체적인 남부터미널 전자상가에 가서 하드디스크 2대를 사달라. 남부터미널 전자상가. 집에서 가까워요. 한 15분, 20분이면 다 있고요. 가까운 곳이군요. 남부터미널 전자상가 가서 하드디스크 2대. 그러니까 정경심 아들, 조 장관 아들은 인터넷으로 2대, 정경심 교수는 엄마는 남부터미널에서 2대, 그러니까 총 4대를 사주는 거잖아요. 자, 여기서 질문. 김현 박사님. 네. 그 아들은 본인이 안 사고 왜 한투 직원을 이게 부탁을 했고, 정경심 교수는 본인이 가서 안 사고 왜 한투 직원에게 사오라고 지시한 겁니까? 자신들의 기록들을 남기지 않으려고 했던 것 같은데요. 일단은 아들 같은 경우에도 여기에 대해서 그동안은 아들 문제가 완전히 썩 빠져있는 상태였던 것 같은데, 결국 한투 직원을 통해서 모든 것들에 대해서 싹 증거를 좀 인멸하려고 했던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근데 잘 이해가 가지 않는 것은, 한투 직원은 조국 장관 집안의 모든 일들을 대신해주는 집사가 아니잖아요. 예. 증권사의 직원이고, 이 아들 같은 경우도 사실은 정경심 교수가 한국투자증권 직원과의 연결 관계 속에서 여러 가지 부탁도 하고 했던 관계라면은 갑질의 모습에서 충분히 도덕적인 문제를 제기할 수 있지만, 여기 아들까지 껴갖고 한투 직원에게 직접 이렇게 지금 뭐 메시지를 보낸 건지 전화를 한 건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안 나왔습니다만은, 과거 같은 경우면 아마 이 조국 장관의 아들이 어떤 메시지를 보냈는지까지 다 나올 겁니다. 우리 국민들이 일상적으로 받아들이기에는 이 젊은 청년이 이런 식으로 한국투자증권 직원에게 얘기를 했다는 것만으로도 사실은 도저히 용납이 불가능한 상황으로 볼 수가 있는 것 같고요. 앞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방배동 자택이랑 남부터미널에 가게 되면 국제전자센터라는 곳이 있는데, 예. 거기에 여러 가지 전자에 관련된 물품들을 취급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2개의 하드디스크를 교체하려고 했다가 뭔가 부족한 상황에서 더 추가적인 교체를 하려고 했던 것인지, 아니면 그로부터 교체가 끝난 상황에서 바로 동양대로 또 가지 않습니까? 동양대에서도 원래는 하드디스크를 교체하려고 했는데 하드디스크가 맞지 않았기 때문에 본체를 그대로 들고 나왔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 정황들을 미뤄봤을 때는 증거를 실질적으로 인멸하려고 했던 정황들이 너무나 뚜렷하게 나타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예. 제가 여기 조금만 더 붙이면 그러세요. 지금 한국투자증권의 김 씨 저분이 거의 집사처럼 행동을 하잖아요. 네. 분명히 뭐 좋은 직장을 다니는 직장인인데 이분이 그 정경심 씨한테 뭐가 잡혔는지 집사처럼 행동합니다. 이걸로 미뤄봐서 제가 보기에는 정경심 씨가 어디다 투자할 때 이분이 같이 투자를 이렇게 해서 이익을 상당히 보고, 정경심 씨가 한 얘기도 있어요. 어떻게 당신이 나한테 그럴 수 있느냐. 네가 어떻게 나한테 배신할 수 있냐. 예, 이번에 이제 여러 가지 증언을 하니까 예. 네가 어떻게 나를 배신할 수가 있느냐라고 얘기했던 걸로 미뤄봐서 정경심 씨가 이 한투 김 씨 이분한테 상당히 많은 이익을 줬던 것 같아요. 사실 이 PB를 하다 보면 이제 특히 이렇게 이 민정수석이라고 하는 이 조국 장관 같이 이런 분들이 고급 정보를 알고 어디다 투자를 할 때 본인이 봐도 이건 괜찮겠다 싶으면 같이 하는 경우가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분이 상당히 그 금전적이나 여러 가지로 이익을 받기 때문에 이렇게 집사 역할까지 하면서 지내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드네요. 요거는 이제 일단 추정입니다. 추측. 네. 근데 그 28일 날 국제전자상가 가지고 그 하드디스크 2개 사와라라고 정 교수가 시켰다는 거잖아요. 예. 근데 같은 날 아들은 또 링크를 가르쳐 주면서 아저씨 이거 좀 인터넷으로 우리 집으로 배송 좀 시켜주세요. 조금 의심이 이상한 게, 그러면 국제전자 가지고 4개를 사면 되지. 그러니까요. 그건 또 왜 그렇게 했겠나. 그리고
이 PB는 프라이뱅커는 엄마를 고객으로 모시는 PB지 예. 아들은 상관이 없잖아요. 아무 상관없어요. 대학원생인 20대 중반의 아들이 어떻게 그 한투 직원 그 PB의 전화번호를 알아가지고 아저씨 사주세요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관계인가? 예. 그리고 또 보도에 의하면 조국 장관과 30일 날 앉아가지고 설렁탕을 같이 먹었다고 하는데 설렁탕. 그러면 또 이 일가하고 다 그냥 편하게 지내는 관계인가? 예. 그 결국은 또 이분이 28일 날 보세요. 링크 달아가지고 배송지 해줬죠. 국제전자 갔다 왔죠. 30일 날 또 하드 바꿔줬죠. 설렁탕 먹었죠. 예. 31일 날 새벽에 동양대 갔죠. 예. 거의 뭐 그 주는 출근 안 하고 이 집안 일만 한 것 같거든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어떤 관계냐? 어떤 관계냐? 라는 게 사실 대단히 중요한 것 같은데 투자상 이익을 좀 주지 않았나라고 아까 뭐 말씀을 하셨잖아요. 근데 조국 수석 때 재산 공개된 거 보면은 한투의 계좌가 14억 5천인가 8천인가 그거밖에 안 돼요. 예. 그거 가지고는 뭐 이돈 내봐야 얼마나 내겠습니까? 그리고 PB가 이렇게 BIP로 하려면 한 100억 이상 가면 그거 무조건 해주는 거고 경우에 따라서는 한 50억 정도면은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데 14억밖에. 14억인데 이걸 어떻게 이렇게 해줄 수가 있는가? 그것도 사실 좀 돼야 되거든요. 어쨌든 예. 지금 확실한 거는 이 한투 PB 김모 씨가 지금 있는 대로 얘기를 다 하는 것 같아요. 이 사람이. 이 사람이 완전 엑스맨인 것 같아요. 예. 완전 엑스맨이다. 예. 그래서 도대체 그러면 어떻게 네가 나한테 이럴 수가 있냐라고 얘기를 들을 정도의 사이였고 그 뭐 딸, 아들, 남편 할 거 없이 아주 그 가까운 사이였는데 또 지금 왜 이렇게 갑자기 엑스맨 비슷하게 됐느냐. 예. 그것도 참 신기한 일이고 근데 이게 뭐 피의사실 공표를 안 하니까 알 예. 수가 없는 거죠. 알 수가 없는 거다. 네. 확실히 한 번 검사는 영원한 검사예요. 굉장히 날카로운 그 관계에 대한 의혹들에 대한 지적까지 들어봤는데 자, 이 와중에 저희 돌직구쇼의 주요 멤버인 그리고 또 우리 조홍천 의원님과 상당히 절친한 민주당의 박용진 의원으로부터 당원도 아닌데 가만히 있으라, 오버하지 말라라는 말을 들었던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또 발언을 했습니다. 정경심 교수의 동양대 PC 반출은 증거 보존용이다라고 발언을 해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유시민 이사장의 발언 직접 들어보시죠. 검찰하고 조국 장관 가족은 서로 불신하고 대립하는 관계잖아요. 네. 내가 검찰을 확실히 믿는다면 가져가세요 하겠는데 검찰은 못 믿어요. 검찰이 저 하드디스크 드라이브를 가지고 가서 저 안에 있는 데이터를 뭘 장난을 칠 가능성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그거를 복제를 해둬야 되는 당연합니다. 혹시 검찰이 엉뚱한 걸 하면 증명할 수가 있죠. 그래야지. 그렇게 해서 가지고 있어야 대비가 가능합니다. 예, 나중에 저쪽에서 검찰에서 그걸 압수해 가서 거기서 뭐 장난을 칠 경우에 대비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동양대에 있는 컴퓨터와 집에 있는 컴퓨터를 다 복제하려고 반출한 거예요. 증거인멸 시도가 아니에요. 증거를 지키기 위한 거지. 내가 정경심 교수의 처지라도 그렇게 할 것 같아요. 근데 웃으면 안 되는데. 이 동양대 PC를 그 야심한 새벽에 본인이 아니라 한투증권사 직원을 시켜서 반출하게 하고 한투증권 트렁크에 실어서 너는 서울로 가, 나는 딴 데로 갈게 하고서 정 교수는 번거지 모자 쓰고 뭔가 서류 들고 간 게 증거 인멸이 아니라 증거 보존이다 라는 유시민 이사장의 주장은 참으로 황당하기까지 한데 한화 소장님, 네. 왜 유 이사장은 박용진 의원의 진심 어린 충고를 듣지 않는 걸까요? 아니, 유 이사장 분명히 정치 안 한다고 하지 않았나요? 예. 지금 왜 이렇게 정치를 하고 뭔가의 그 욕망들을 자꾸 드러내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어이가 없어서 저희가 웃고 있습니다. 이 모든 조언들을 드라마처럼 혹시 전화해서 정경심 그 사모님에게 이야기를 해드린 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고요. 일반적으로 타당하고 들으면서 이해가 되고 고개가 끄덕여져야 그게 진짜 팩트인 겁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건요. 저희의 고개를 이렇게 옆으로 흔들리게 하는 거지 아래 위로 흔들면서 그럴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전혀 들지 않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서울대, 연대, 고대의 브랜드 가치를 아주 땅에 떨어뜨렸다. 이게 무슨 일이냐라고 말씀드렸는데 이젠 유시민 이사장이 검찰 그리고 법조인들에 대한 브랜드 가치, 그들의
그들이 갖고 있는 그 사명감 있잖아요. 예. 그런 모든 것까지 땅에 떨어뜨리고 있습니다. 법만 제대로 지키면서 도덕적으로 수호지심 지켜가며 살아가라고 가르쳤던 분들입니다. 그렇게 살고 있는 저희들이 도대체 뭐 보고 살라고 지금 그러한 소설을 쓰시는 건지 저는 정말로 하나도 1%도 동의할 수 없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바로 법조인에게 여쭤볼게요. 아니 저희 기자들도 검찰 출입해봤고 경찰 출입해봤고 정부 출입해봤고 했지만 검찰의 압수수색을 대비해서 검찰이 증거를 조작할까봐 본인이 한투진권 시켜서 증거를 보존하려 했다. 유 이사장 주장이 사실이라면 떳떳하게 본인이 가져오면 되잖아요. 제가 정말 그 말이 안 나와가지고 정말 좀 어떻게 표현해야 할지 모르는데 저 말씀은 뭐냐면 한마디로 검찰을 증거 조작의 잠재적 범죄자로 단정한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 검찰총장을 누가 임명했어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대통령께서 뭐라고 했습니까? 오시니까 우리 총장님이 검찰 증거 조작의 범죄자로 또 어떻게 저런 말씀을 할 수가 있을지에 대해서 저는 정말 도대체 납득할 수가 없는데요. 지금 아마 이 방송을 만약에 유시민 작가님의 그 말씀을 듣는 뭐 검찰 말고 판사님들은 어떤 생각을 할까 저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판사 입장에서 저게 바로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는 것의 핵심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와 같은 상황 속에서 다른 것도 아닌 정말 가정의 평화를 지켜야 될 자택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했는 것이 바로 저와 같은 배경이 있었기 때문에 법원에서 검찰의 이 청구에 따라서 어저께 이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했다라고 보이는데요. 저렇게 하면 할수록 아시다시피 지금 여당은 더불어민주당입니다. 그런데 점점 더불어란 가치는 점점 사라지고 정말 나홀로 가는. 우리 당원 아니라. 그렇죠. 저 아니에요. 당원 아니에요. 그거는 죄송합니다. 아무튼 당원이 아니네요. 그렇지. 예. 아무튼 국민들의 어떤 여론의 어떤 그것을 같이 가야 되는 것이지 국민들의 일반 상식으로부터 점점 유리되는 듯해서 좀 답답하기 그지없습니다. 자, 유시민 이사장의 발언 계속해서 들어보겠습니다. 그러면서 검찰을 향한 경고의 메시지까지 유 이사장이 밝혔습니다. 정경심 영장 기각되면 검찰이 책임을 져야 한다. 윤 총장은 수사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라는 발언도 있었습니다. 들어보시죠. 지금 검찰은 넘어왔어요. 저는 정경심 교수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청구하리라고 봐요. 영장을 친다? 예. 네. 기각될 확률과 발부될 확률이 반반쯤 된다고 보고요. 네. 영장이 기각되면 책임을 져야 돼요. 네. 국정농단 수사보다 더 많은 수사 인력을 가지고 한 달 반 동안 70군데 가깝게 압수수색을 하고 이렇게 했는데 영장이 기각될 정도로 이 수사 결과밖에 못 냈다 하면 최초의 판단이 잘못된 거잖아요. 그렇죠. 이 게임을 윤석열 검찰총장이 왜 하냐는 거예요. 지금이라도 저는 멈춰야 된다고 봐요. 지금이라도 검사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제대로 일해왔던 검사답게 검사로서의 판단을 내리라. 이영수 의원님 어떻게 들으셨어요? 궤변 중에 궤변으로 들리죠. 아마 국민들 대다수가 아마 유시민 전 의원의 얘기를 들으면 말도 안 되는 얘기다라고 생각하실 겁니다. 그런데 왜 유시민 전 의원이 저렇게 얘기를 할까를 생각을 해봐야죠. 정치인의 한 사람으로서 분석을 해보면 저분 대선 반드시 나갑니다. 예. 지금 말도 안 되는 궤변처럼 이렇게 하지만 그 친문 핵심 주자들한테는 나는 확실한 당신들 편이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대통령을 지지하는 많은 국민들이 유시민 장관이 대통령을 지키려고 노력한다라고 하는 것에 점수를 줄 겁니다. 지금은 궤변처럼 들리지만 그래도 기억 속에 유시민은 문재인 대통령을 지키려고 했던 사람, 이 정권을 보유하려고 했던 사람이라고 하는 그런 것들이 각인되기 때문에 그 효과를 노리기 위해서 저분이 저러는 거라고 좀 보고요. 그래서 민주당원 아니잖아요라는 박용진 의원의 지적에 대해서 유 이사장이 발끈한 거다. 그렇죠. 민주당은 아니다라고 얘기하면은 자기가 민주당의 대선 후보로 못 나간다라는 얘기냐라고 이제 들릴 수도 있으니까 그런 것에 발끈할 수 있는 건데 우리가 여기에서 또 한 명의 정치인을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돼요. 지금 전혀 등장하고 있지 않지만 임종석 전 비서실장 전혀 드러나지 않고 있습니다. 이 조국 장관 국면에서 한마디 했어야 될 사람이 얘기를 안 하고 있어요. 이분은 여기에서 이 문제와 거리를 두고 본인의 좀 깨끗한 이미지로 나중에 대선을 준비하려는 거고 유시민 전 의원은 현장으로 과감하게 치고 들어가서 대선을 준비하는 그런 두 가지로 좀 나눠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런가 하면 검찰의 이른바 이 짜장면 모욕 논란까지 이렇습니다. 이건 또 무슨 이야기일까요? 함께 보시죠. 짜장면 모욕 논란 진실은
압수수색 당일 오후 2시 30분쯤 이 철가방이 들어간 장면이 포착됐어요. 그러자 여권 지지자들이 검찰을 향한 비난을 합니다. 검찰이 현직 장관 집에 쳐들어가 짜장면을 시켜 먹으며 가족과 정권을 능멸했다. 모욕감을 준 거다. 그렇게 짜장면을 시켜 먹어야 속이 후련했냐? 라는 비난이 여권 의원들 입에서도 나왔습니다. 공지영 작가는요, 당신들이 시킨 짜장면에서 7, 80년대 독재자들 사냥개의 추억을 떠올렸다. 독재자들의 사냥개라고 검찰을 비난하면 지금 정권은 독재자가 되는 거잖아요, 공지영 작가님. 윤석열 검찰들 앞으로 역사 드라마에 출연하게 될 것이다. 당신이 자식 없는 건 하늘의 자비일까? 이런 말까지 했는데 이례적으로 검찰이 이 비난에 대해서 조복조복 반박했어요. 오후에 조국 장관이 점심을 주문한다길래 압수수색팀은 식사하지 않고 계속 수색을 진행하겠다고 했다. 하지만 수색팀이 식사하지 않으면 가족들도 식사할 수 없다며 권유해서 함께 한식을 주문해서 먹었다. 짜장면 안 먹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문장이 중요합니다. 비용은 각자 개선했다. 검찰이 지금 반박을 한 건데, 자, 검찰 출신에게 여쭤볼게요. 한식을 먹었다고 했지만 그 짜장면 압수수색 당시에 시켜 먹은 게 잘못한 겁니까? 저도 짜장면이 무슨 죄가 있길래 저 짜장면으로 모욕을 했다고 하는지. 압수수색 나가면요. 예. 그 반찬 여러 가지 많이 있는 거 그런 것들은 좀 번거롭잖아요. 예. 그리고 또 여기 놀러 왔냐는 생각도 주게 되고, 그러니까 하나 들고 호로로 할 수 있는 거. 예. 주로 이제 짜장면 짬뽕 같은 거죠. 빨리 끝내려고 예. 그리고 딱 하나 들고 할 수 있는 거. 예. 그럼 햄버거를 먹으면 괜찮은 건가요? 햄버거도 먹을 수 있습니다. 햄버거도 먹을 수 있다? 예. 그리고 굽는 수가 많아요. 예. 왜냐하면 거기서 정말 하루 종일 있으면서 한 2끼 정도 걸으면은 저녁 정도는 먹을 수 있겠습니다만 대개 한 끼는 걸읍니다. 근데 저것도 지금 이해가 되는 게, 자기는 됐습니다. 드십시오. 예. 라고 했는데, 그거 일하시는데 어떻게 우리만 먹어요? 같이 먹어요. 그건 충분히 가능한 얘기고, 근데 짜장면을 가지고 혹시 이제 과거에 이근한 씨 나오는 그런 영화 가지고 이제 연상을 했을 수도 있겠다. 네. 그렇지만 그거는 조금, 현장을 잘 모르시고 하는 얘기인 것 같고, 또 아까, 유시민 우리 이사장 예. 말씀하고 관련해서, 네. 압수수색 나가면요, 하드 포렌직을 할 때, 일단, 스크린 카피를 뜨고 난 다음에 봉인을 합니다, 봉인. 예. 입회하에 봉인을 해요. 그리고 그 포렌직을 할 때는 오라 그래가지고, 보는 데서 봉인을 뜯고, 이제 포렌직을 시작을 하고, 내용도 같이 공유를 하고, 이거는 상관없는 거 아니냐, 빼라. 변호인이 그렇게 하거든요. 변호인 입회하에 다 한다. 예, 그러니까, 보는 앞에서 봉인을 해버려요. 예. 그러니까 그건 어떻게 바뀔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압수수색 실무를 잘 모르시니까 저런 얘기가 나오는 거죠. 예. 제가 좀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하세요. 11시간이나 걸린 건 뭐냐면은 한마디로 협조를 안 해줘서 그렇게 된 겁니다. 보통은 압수수색 할 때 이제 뒤에 그 별지가 쭉 있습니다. 누가 협조를 안 해줬다는 거예요? 결국은 정경심 교수를 비롯해서 현장에 있던 분들이 변호인이 협조를 안 한 것이죠. 사실 그 압수수색 목록에 있는 것 이외에 하다 보면은 굉장히 중요한 게 나올 수도 있습니다. 옆방에서 뭐가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런데 장소적 범위를 넘어가서 압수수색을 하면은 그게 나중에 증거 능력이 없어져 버려요. 그런데 통상은 어떻게 되냐 하면은 이게 영장은 없지만 이게 관련성이 있는데 압수수색 우리 이미 제출로 해도 되겠습니까? 하면 통상은 정말 용가리 통뼈가 아니면은 이미 제출을 하는 것으로 해서 다 목록을 합니다. 그런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그거 하나하나에 대해서 이 옆에 있던 변호사님들이 태클을 걸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나중에 문제가 될 것 같아서 영장을 추가적으로 바라봤고, 그것도 또 새로 나오니까 이거 이미 제출해도 되겠습니까? 하니까 그것도 안 된다고 해서 또 영장을 그래서 기다리다. 한마디로 이거는 인권보호적 수사를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이지, 예. 거꾸로 인권 침해적 수사를 해서 보여주기 수사를 했다고 보는 것은 실무와는 정말 너무나 동떨어진 해석인 것 같습니다. 예. 자, 11시간 검찰 압수수색의 비하인드 스토리까지 한번 들어봤습니다. 그런데 세 번째 주제는요. 집권 여당인 민주당에서 이해찬 대표가 검찰의 11시간 압수수색은 초유의 일이다 라면서 여권 내부에서 검찰을 고발하겠다라는 발언에서 지금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여당이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수사를 하고 있는 검찰을 고발하겠다. 이건 역시 제가 기자생활 10년이지만 10년 동안 못 봤던 초유의 일입니다. 일단 이해찬 당대표의 발언부터 먼저 들어보시죠. 정말로 말이 안 나오는 상황이 왔습니다.
현직 법무장관 집을 압수수색을 하는 그것도 11시간이나 걸쳐서 그런 이 사태를 보고서 무슨 말을 해야 될지,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지 좀 어이가 없습니다. 지금 온 세상이 검찰에 의해서 모든 게 다 말려드는 그런 정황입니다. 자, 당대표뿐만 아니라 원내 지도부도 모두 다 검찰을 공격했습니다. 들어보시죠. 별건 수사를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잘못된 수사 행태로 검찰이 국민의 심판대에 오르는 불행한 일은 없기를 바랍니다. 피의사실 공포죄에 대해서 검찰에 대한 고발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네, 민주당이 당 대표부터 검찰에 대해서 경고를 하자 원내 지도부에서 검찰을 고발하겠다라는 방침까지 발표한 겁니다. 민주당 내부에서 지난 전당대회에 출마했었던 송영길 의원도 우려를 표했습니다. 집권 여당인 걸 포기하는 행위다. 야당도 아니고 대통령이 임명한 검찰을 여당이 고발하겠다는 게 집권 여당인 걸 포기하는 행위다. 송영길 의원도 탄식을 하고 있는데, 자, 어제 의총이 있었는데 종천 의원님이 또 검찰 출신이자 뭐 청와대에서 근무했었고 법무부에서 근무했었고 본인이 수사도 받아봤고 민주당 의원이시니까 이거 어떻게 보세요? 여당이 검찰 고발하는 거? 뭐 송영길 의원 말이 정답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송영길 의원 말이 야당은 뭐 그렇게 할 수밖에 없겠죠. 방법이 없으니까. 근데 여당은 여러 가지 다른 방법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 사람 괜찮다고 임명하고 또 청문회에서 맞장구 쳐주고선 지금 또 상황이 이렇게 되니까 고발한다는 건 좀 그렇고, 참고로 제가 올해 한 7월 그 초에 네. 한 토론회에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제가 만약 법사위원으로 해서 나와가지고 제가 묻지를 못해가지고 좀 그러는데, 만약에 내가 법사위원이었으면 청문회 때 그런 얘기를 하려고 했다라고 하면서, 아니 당신 융단 폭격식 그 압수수색, 그다음에 망신주기식 피의사실 공표, 그리고 그다음에 그 변호인의 조력권을 침해하는 그 늘상 그 수사 행태, 이런 것들 계속 할 거냐? 이건 안 맞다고 본다. 그러니까 저는 윤석열 총장의 그 수사 행태에 대해 가지고 그동안 쭉 봐왔고 그 반대를 했는데, 그때는 우리 당에서 별로 귀를 안 기울였어요. 아주 훌륭한 사람이라고 하다가 요즘 와가지고는 또 갑자기 왜 저러냐라고 하면서 하는데 참 저는 난감합니다. 예, 저는 사실 조홍천 의원이 법사위에서 왜 갑자기 국토위로 상임위가 변경된 건지도 사실 잘 이해가 안 돼요. 그건 이제 저희 지역을 위해서. 예. 남양주를 위해서. 알겠습니다. 자, 이번엔 저희가 준비한 다음 순서입니다. 오늘의 하플 시간인데요. 오늘은 과연 어떤 분들이 하플 4인방에 선정됐을지 하플 4인방부터 함께 보시죠. 자, 대표적인 진보 노음객 진중권 교수의 정의당 탈달 움직임에 정치권이 술렁였습니다. 위선 좌파가 누군지, 양심 좌파가 누군지 확연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진중권 교수는 양심 좌파이자 진짜 진보인 것입니다. 양심 좌파, 진짜 진보라며 진중권 교수를 치켜 세우는 의견이 있는가 하면 조국 지킴이를 자처하고 있다라는 비판을 받고 있는 공지영 작가는 인신공격에 가까운 원색적 비난을 퍼붓습니다. 특히 조국 장관과 82학번 서울대 동기로 친분이 있는 사이라는 점을 공격했는데요. 저분도 친구시죠? 어떤 분입니까? 조국 교수. 짜증나는 놈이죠. 얼굴이 잘생겼죠. 거기다가 키도 커요. 공부도 잘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다면은 말이야, 성질이라도 나빠야지. 너무 착해요. 이렇듯 방송에서도 익히 조 장관의 친분을 드러냈던 진 교수. 이를 두고 공지영 작가는 구가구가 하던 사이라 뭐라도 말할 줄 알았다. 돈과 권력을 주면 X자당으로 가겠다. 좋은 머리도 아닌지 박사도 못 땄다. 사시 한번 조국과 다르다며 인신공격적 맹비난을 쏟아부은 것. 한편 진중권 탈당계 악재에 바짝 긴장한 심상정 대표는 진 교수가 탈당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혀주셨다. 다 어려운 시기이니 함께 헤쳐나가자고 말씀드리면서 탈당 처리는 하지 않겠다라고 양해를 구했다며 진 교수의 탈당 기류를 진화했습니다.
공지영 작가와 진중권 교수가 지금 연일 화제인데 이양수 의원님 어떻게 보세요? 공지영 작가가 본인이 좀 뭐 대단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지금 언론 지상에 오르내리는 사람들한테 이제 말을 건냄으로써 본인도 그 급으로 가고 싶어하는 그런 생각이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진중권 그 씨는 상당히 뭐 좀 상당히 진보적이죠. 그 생각 자체가 뭐 우리 중도에서 보면 아주 굉장히 많이 앞서 있고 나가 있는 분인데 이분이 보기에도 도덕적 기준에 조국 장관은 맞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번에 제가 보기엔 옳은 판단과 바른 말을 하신 것 같은데 그거에 대해서 공지영 작가가 그리고 또 작가로서 어떤 이제 비판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뭐 머리가 나쁘다든지 뭐 박사를 못 땄다든지 그러니까 인신공격에 가까운 이야기를 하는 것은 그 작가로서 그런 것들이 영향력이 있는 분인데 그렇게 하는 것은 좀 안 맞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아까 그 공지영 작가가 지금 계속 내놓는 말들이 굉장히 심합니다. 그 윤석열 그 검찰총장에 대해서도 자신 문제를 거론하면서 굉장히 좀 그 입에 올리기 어려운 말을 저렇게 하시네요. 그래서 작가는 좀 아름다운 말을 써서 국민들을 아름답고 행복하게 해주셔야 되는데 저렇게 표독스러운 말로 국민을 피곤하게 하는 말은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공지영 작가 정말 도가니를 비롯해서 즐거운 나이집인가? 정말 공전의 히트를 친 베스트셀러 작가 아닙니까? 그런데 이분이 또 썼는 소설도 있습니다. 인간에 대한 예의. 그리고 그 에세이집을 봤더니만 내가 어떤 삶을 살든 나는 너를 응원할 것이다. 사실 엊그제까지만 해도 같은 편으로서 어떤 말씀을 하건 응원을 했는데 이제 어떤 정치적으로 다른 견해를 하니까 바로 공격을 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과연 본인의 책과 같은 인간에 대한 예의가 있는지 어떤 행위를 하건 지원하고 응원할 것인지 참 의문이 드는 것 같습니다. 예. 자, 두 번째 하풀 주인공 소개해드립니다. 이국종 교수님입니다. 얼마 전 이국종 아주대 교수가 항소심에서 당선 무효형을 선고받은 이재명 경기지사의 선처를 요구하는 자필 탄원서를 대법원에 제출한 바 있습니다. 외상센터에 대한 지원을 번번이 약속을 해놓고 어겼던 숱한 정치인들과 달리 떡하니 헬기를 지원해줬던 이재명 지사에 대한 고마움 때문이었을까요? 이 교수는 이 지사가 선지국형 중증 외상 환자 치료 체계 도입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중단 없는 도정을 위한 중요한 사안이다라고 탄원 이유를 밝혔는데 그러니까 죄는 미워하되 그 사람의 능력은 미워하지 말자는 주의로 해석되기도 하는데 이에 한 보수단체 시위대가 아주대 병원 앞에서 이 교수를 향한 규탄 시위를 벌였습니다. 그런데 이 교수가 그 시위대에게 다가가 마이크를 잡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들어보시죠. 굉장히 자괴감이 나는데 이건 무슨 학사적 양심이고 그런 게 아니에요. 그래서 어른이고 학자의 제가 여기서 그냥 녹아갑니다. 말짱 노동자라고 쌍용 먹으면서 일하는. 사실 저 탄원서 되게 많이 써요. 가난한 환자들이 막 좋은 동네로 오거든요. 이런 환자 보건복지고 심사평가원 있는 데다가 맨날 보내는데 탄원서 육종교수 기사하고 이거 괜찮단 말이에요. 여기가 제 인생의 매력 공간이 되는 곳에서 제가 오라고 하는 게 아니고 이거는 저한테 하시면 되거든요. 자, 지금 보니까 김변 박사님 그 시위대 분들이 그 외래센터 앞에서 시위를 하니까 환자들한테 좀 불편이 가거든요. 그러니까 이국종 교수가 와서 마이크를 잡고 정중하게 다른 곳에서 해두거나 나한테 직접 해달라라고 지금 발언하는 대목이에요. 이국종 교수의 발언에 대해서 아마도 저 시민단체 분들이 좀 뜨끔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24시간 응급 의료 체계에 대해서 굉장히 목 놓아 얘기했던 게 이국종 교수고 우리가 아덴만의 영웅이었던 석혜균 성원장 그리고 얼마 전에 이 판문점을 통해서 넘어왔던 오청성 병사를 실질적으로 목숨을 구해냈던 게 다 이국종 교수의 노력이었고 그러한 이국종 교수가 대한민국에 대한 이 응급 의료 체계를 바꾸기 위한 헌신에 대해서는 모두가 다 기억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재명 지사와는 정치적 성향이 어떨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 닥터 헬기라고 하는 24시간 뜨고 내릴 수 있는 응급 의료 헬기 같은 경우는 임계점이라고 내리고 있는 공간들을 설정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그동안 주민들의 민원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제대로 해내지 못했다라고 하는 자괴감이 이국종 교수한테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재명 지사 같은 경우는 어찌됐든지 간에 경기도 내에서 그런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도움을 줬다는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 속에서 탄원서를 냈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사실상 공지영 작가 우리 조금 전에 얘기를 했는데 공지영 작가가 또 이재명 지사랑도 악연이 있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여러 차례 공정 작가가 했던 방식처럼 나와 생각이 다르다라고 좌표를 찍어서 누군가를 공격하는 행동보다는 의견이 다름을 얼마든지 표출할 수 있지만 타인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선에서 의견을 표출하는 방식을 이국종 교수가 대한민국 사회에 좀 경종을 울리는 메시지를 남겼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우리 시위대 분들 그 외래센터 앞에서 시위하지 마십시오.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순서 모두 다 전해드렸습니다. 저희는 내일 아침 9시 15분에도 더욱더 속 시원하고 통쾌한 돌직구 들고 여러분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하루는 분명 어제보다 나을 겁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고맙습니다.